예, 지금 그 일본과의 불화수소 등 세 가지 주요 부품 소재를 일본이 막았다 그럽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이제 불화수소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가 대기업 중에 불화수소, 일본산 불화수소 대신에 국내산으로 테스트를 마치고 시험 생산을 앞뒀다. 이런 식으로 어제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이 장관은 중기부 장관이죠. 이 한국에 불화수소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업들이 한국이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도 말을 했습니다. 박영선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불화수소를 안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대기업이 외면했다. 최태원 SK 회장, 여기는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지요. 만들 수는 있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태원은 해법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일본과의 상생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랬는데요. 뭐가 진실이냐?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또 불화수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화수소를 둘러싼 이 논란의 진실은 뭐냐? 이렇게 쉽게 한국이 하고 있을 거를 왜 그동안에 일본에 이렇게 의존하다가 이번에 그러면 초장에 난리를 쳤냐? 자, 불화수소라는 것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에칭 공정이라고, 그래서 이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그런 공정과 불순물 제거에 사용되는 그런 소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불화수소, 이 에칭가스라는 것은 독성이 있지요. 그래서 국내에서 환경 규제로 독성 때문에 생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오래 보관할 경우에는 물질 특성이 바뀌어서 생산하면 그때그때 써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불화수소가 아니라 고순도의 불화수소를 에칭가스라고 부르고, 그래서 고순도 불화수소를 사용해야 반도체에서 생산량에 불량품이 안 생긴다. 그런데 고순도의 불화수소는 일본이 다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화학 재료 업체가 불화수소를 일본으로부터 가져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제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반도체 회사에 납품하는데, 국내에서도 2012년에 경북 구미 불화수소 공장이 가스가 누출돼서 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이런 일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본이 이 불화수소와 플로린, 폴리미드, 또 리지스트, 에칭가스 이 세 가지를 지금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을 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99.99 이상이 돼야 됩니다. 반도체에서 생산성이 있기로는요. 그런데 한국도 생산할 수 있고 러시아도 생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불화수소가 이 반도체 에칭 작업을 하는데 경제성이 있을 정도의 순수도, 퓨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99까지는 되는데 99.999가 안 되면 그 0.001 차이가 나중에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경제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큰 반도체를 생산할 때, 그걸 깎을 때, 이 불화수소가 좀 잘못되면 중간에 점이라도 하나 나버리면 전체 그 반도체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서 6천억 손실이 났다라는 이야기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한국산을 순도를 가지고 지금 반도체를 생산해서 수지가 맞을 수 있느냐? 왜? 이 불량률이 얼마나 나오는가에 좌우되는데,
약간의 미세한 순도 퓨리티 차이가 나중에 이 생산품의 불량률에 엄청나게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생산을 못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그 종이 한 장만큼의 차이에 불화수소의 이 퓨리티, 순수도라는 부분이 결국은 기술적인 벽으로 뛰어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러시아 거를 가져와서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 거 가지고 검증 안 됐는데 대규모로 반도체 생산에 러시아 불화수소를 쓸 회사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대체했다는 것도 지금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언론 립서비스 용이지 지금 제대로 상업화가 되지 않은 불화수소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다, 쓸 수 있다라는 것과 그거를 써서 상업적으로 생산했을 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경제성이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간의 검증을 거쳐서 그 종이 한 장만큼의 차이를 넘어선 불화수소의 순수도와 그러지 못한 불화수소의 차이는 영원히 이 갭을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정부가 지금 대체 생산을 한다,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 딴 데서 찾는다 하는 부분인데 왜 전부 일본에 가서 사오는가 하면 일본이 이 관리를 엄청난 노하우로 이 생산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일본 거를 써야 수익성이 나올 수 있어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불화수소라도 0.001의 차이를 갭이 나중에 생산된 품목의 불량률에 엄청난 격차를 낳는다. 그게 두려워서 검증되지 않은 불화수소는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어야 앞으로 이 지금 일본과의 대응에 있어서 국민들도 이 최소한 이 상식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걸 그게 아니라 대체된다. 이게 대체된다. 지금 만약에 불화수소를 한 업체가 국내에서 만드는 걸 최종 실험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이걸로 시험 생산을 한다는 거. 그것과 이것이 상용적으로 이제 생산하는데 본격적으로 쓰인다라는 차이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년 뒤 아니면 몇십 년 뒤의 이야기에 대한 한강 문제일 수 있다. 한국의 아주 이 문제에 조예가 깊은 과학자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영이 안 되고 일본발 경제 리스크가 반영이 안 됐는데도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낮췄어요. 그래서 시장 예상을 뒤집고 이 기준금리를 0.25%를 내렸습니다. 자, 이제 갈수록 낮추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 이제 하반기에 가면 어쩔 수 없이 1%대라고 인정할 거라고 봅니다. 한 9월 달쯤 되면요. 자, 그런데도 지금 자기들도 뻔히 알면서 슬금슬금 이렇게 낮추고 있는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한국은행이 인정했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얼마나 정권의 압박을 받았으면 또 책임을 안 지려고 금리를 미국보다 더 빨리 0.25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재 성장률, 즉 경제의 기초 체력이 다 무너지는데 금리만 낮춘다고 경기가 살아나느냐? 아무도 투자하지 않고 아무도 소비하지 않는데 금리 낮춘다고 돈 누가 투자를 해서 성장률이 올라갈 일이 생기겠습니까? 일본이요,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금리가 제로 금리였지 않습니까? 금리가 없어도 돈 안 쓰는 거예요. 빌려가라고 은행의 책임자들이 회사 사장들을 쫓아다녀도 아무도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같은 이런 수준의 전반적인 경제 총체적 침체는 금리 인하가 별로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금리 인하가 훨씬 효과가 미치죠.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 정도로 경제에 영향력을 미칠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금융위기 직후에 우리가 2009년에 0.8% 성장을 했는데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 전망치를 2.1을 낮춰놓고 내년의 전망치를 2.6이라 했다가 2.5로 낮췄다는 겁니다. 이 사람 좀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올해가 2.2면 자기들 말이 그냥 거짓말이겠지만 맞다 치고 내년에는 1.5 정도로 해야지요. 내년이 올해보다 훨씬 더 나쁠 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한국은행의 성장 전망치를 낮춘 데는 일본발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추가 보복을 할 때는 1% 성장대가 확실히 우려된다고 메이저 언론들도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부양에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을 하지만은 별 뾰족한 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일본이 추가 보복을 안 해도 일본 변수가 빼도 올해 1%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1%대로 떨어질 문제를 일본의 추가 보복에다가 핑계를 대서 거기에 갖다 지금 걸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본의 추가 보복은 기존의 1% 한 제가 1.7% 5% 사이에 성장하지 않겠나 싶었는데요. 일본의 지금 보복이 지속되면 1%대 초반대까지 지금 급락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속인다 하지만은 여러분 한국은 국민들에게 경제 성장률들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걸 어떻게 조작하겠냐 하지요. 자, 이 사람들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국민들이나 언론 중에 누가 몇 프로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누가 합니까? 결국은 통계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취합을 해서 경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간 발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최종 연말 성장률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올바른 성장률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뭔가를 지금 심각하다는 걸 아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지금 좀 속여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거기에 핑계를 대고 또 좀 낮출 핑계를 썩 대고 그러면서 그 핑계를 대면서 또 금리도 싹 내리면서 지금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본의 이 타격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2008년의 금융위기는 세계적 사건이었습니다. IMF의 버금가는 한국은 뭐 IMF가 심각했지만은 세계는 금융위기가 심각했지요. 그래서 세계 금융위기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빠져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10수조 원 달러의 돈을 풀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돈을 풀어서 겨우 경제가 회복되는가 해서 요 근래에는 몇 년, 한 3년, 4년간은 테이퍼링이라고 돈을 회복된 돈을 다시 회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경제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아무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적 경제 환난, 그런데 옛날 같으면 멍청하게 대공황으로 이렇게 몰려갔을 건데 요즘은 경제 기술자들이 돈을 잽싸게 풀어서 그 위기의 불을 급하게 껐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그걸 끈다고 돈을 너무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경제학이라는 게 간단한 거 아니냐. 위기가 왔을 때마다 그냥 돈을 막 풀어가지고 꺼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시중에 쌓이고 있는 돈은 다 빚이고 또 빚에 의해서 이런 경제적인 불을 껐으면 이 부분을 언젠가는 조정하지 않으면 또 빚은 그만큼 늘어나 있고 경제가 나중에
똑같은 형태의 지속적인 돈 공급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발생했던 최저 성장률 수준까지 지금 근접해서 지금 한국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로 이해가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와중에 서울 부동산을 투기를 하고 지방에서 돈을 싸들고 와서 푼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또 이 초대형 부동산 건설 대책을 강구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다 좀 미쳐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어제 보면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3년 뒤에 서울 수도권 집값이 폭등한다라는 헛소리까지도 막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에 미쳐서 환장을 해도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어떤 건지를 안다 하면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국 경제가 1%나 0%의 성장을 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나라마다 경제가 일정한 비율로 성장을 해야 버티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은 6%대 미만으로 떨어지면 중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오는데, 중국 정부가 그야말로 인민은행이고 뭐 다 중국 정부의 쫄병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는 통화정책이라는 게 따로 없이 빚을 숙이고 통화를 막 발행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짜 부채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고, 그 빚을 내어서 성장률을 유지하는 중국 경제가 이제 종말이 다가오지 않았냐. 실제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은 그 절반인, 얼마 전에 6.2%였죠. 3%대 초반 정도일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중국이 3% 성장을 한다면 중국 경제는 끝이 나버린 거죠. 왜? 중국 경제 8,000불 수준에서 성장률은 6% 이상이 성장해도 쉽지 않다. 한국이 거꾸로 한번 보세요. 중국 수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한 8,000불일 때 한국은 어떠했습니까? 한국은 그 이상의 성장을 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국이 지금 한 3만 불대인데 한국이 몇 프로 성장이 적합하냐는 기준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자원이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무역 전쟁이 발발하고 있고 신자유주의가 끝나고 있고 탈세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기에 한국이 1%대 0%대 저성장으로 빠져든다는 것은 한국이 한마디로 수출 경쟁력 거의 상실하고 이제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내몰려버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제가 볼 때 3% 미만으로 성장하게 됐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개방 경제, 수출 지향의 특성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이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근데 수출이 다양한 품목이 다양하게 수출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가지에 집중이 되어 왔어요. 나머지 수출은 얼마 안 되고 반도체라든지 뭐 차라든지 석유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 이런 몇 가지에 집중해 왔는데 이 주력이 무너지면 그때는 한국은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가 이 타이밍에서 일본과의 싸움에 의해 진짜 일본에 의해서 반도체 산업 자체가 일단 꺾이고 무너지게 되면, 지금 일본이 없어도 반도체 수출이 분기별로 막 20%, 25%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일본에서 한 방 맞아버리면 이거는 그야말로 반도체의 경기에 치명상을 입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자동차도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과의 이런 이 관계에서 그나마 버티던 반도체 자동차도 이제 무너져 버리면 뭘 가지고 버틸 것인가? 버틸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정권은요, 이런 한국 경제의 실상을 국민들한테 말하지 않고 있고요. 어리석은 국민들은 이 와중에도 부동산 투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0%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에 근접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투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의 상승은 그야말로 경제가 활성화될 때 가능한 것이지,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꺼져가는데 부동산에 몰두한다, 그건 제가 볼 때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한국 경제의 지금 실상을 이제 살살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년 내에 최저다. 일본 보복이 없어도 지금 위험하다. 그런데 일본 보복이 있으면 1%다. 자, 어차피 올해 1%는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본 보복으로 1% 떨어졌다고 문재인 정권은 책임을 전가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먹혀들지 한번 보겠습니다.